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수년간 방치된 건설 자재 임의로 치워도 될까요? 뺑소니 합의했는데 수리비조차 받지 못했어요.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에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친자관계 정리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준비해 오셨을까요? 최근 이제 승차 거부 후에 택시에 손님을 매단 채 수십 미터를 달린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해당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승객을 이렇게 택시에 매달 채로 중에 끌려갔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한 택시 기사가 마포구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승객이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봤더니 승객이 조수석 창문 틀에 이제 오른손을 올리고 영등포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랑 좀 거리가 달라서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이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곧바로 현장을 좀 떠나려고 했고, 손님은 오른손으로 창문 틀을 잡고 택시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했음에도 택시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손님을 매단 채 한 40m가량 40m요? 네, 그대로 진행해서 손님이 바닥에 나들게 되고 뭐 쇄골이나 몸통 쪽에 큰 상해를 입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특수상해죄로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찔한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수십 미터를 갔다고 하니까요. 승객이 이제 택시를 멈추기 위해서 창문을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택시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했을까요? 택시기사는 잘 몰랐다라는 주장이 대부분의 주장이고요. 당시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자기의 집 방향과 비슷한 방향이면은 같이 태우고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의 방향과 맞지가 않아서 그냥 택시를 출발한 거고, 이 승객은 택시에 매달린 게 아니라 뒤쫓아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틀을 잡았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렸지만 결국 이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와 잠시 이제 행선지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그냥 자기는 출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요. 피해자는 행선지가 이제 피고인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대화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아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선지가 자신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택시를 운행해서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택시 가까이 붙어 피고인과 대면하여 조수석 창틀에 오른손을 얹은 채 대화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좀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서둘러 운행하려 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택시에 손을 얹은 상태로 위 택시 가까이 서서 택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까지 해서 이에 피해자가 택시의 신체에 가까이 붙인 채 매우 빠르게 위 택시를 따라 뛰면서 주변 행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네. 보인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였고요. 피고인이 택시에 피해자를 매달려 소리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감속하지 않은 채 택시를 빠른 속도로 운행해서 그대로 감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지금 창틀을 잡고 있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또 심지어 주변에서 네. 이제 막 소리까지 이 질렀다. 피해자가 아무래도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게 못 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택시 기사분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이 CCTV가 다행히도 주변 인근에 CCTV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가 인도 주변에 서서 손을 들자 피고인이 모는 택시가 정차했고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가 택시에 다가가서 조수석 창문을 오른손으로 얹은 채 대화를 조금 했었고 왼손마저 뒷좌석 창틀 부근에 올린 채 위 택시에 따라 옆으로 이동했는데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에 가까이 몸을 거의 붙여 있는 상태로 약 5초간 매우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주변에서 그런 결정적인 어떤 CCTV 영상이 있었다고 네.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피고인에게 이 택시기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부인한 게 이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 택시기사한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상해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택시를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에서 빠르게 운행을 해서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가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본인 변명을 하면서 자신은 몰랐다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에 관해서 굉장히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으니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전혀 되지 않았겠죠.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돼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특수상해라는 이제 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반 상해하고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만약에 손으로 사람을 그냥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발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해를 얘기하고요.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다르게 흉기나 차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 단체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되고요. 이럴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벌금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좀 중하게 처벌을 하는 네, 죄네요. 그럼요. 이렇게 된 벌금형이 없다라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해보다는 특수상해가 훨씬 엄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했다 이 부분이 좀 특수상해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6주입니다. 이게 꽤 그래도 굉장히 좀 중한 편에 속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8개월을 택시기사에게 선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형량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형량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치 6주가량의 진단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해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 피고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네. 사실 창문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소리를 지르고 뭐 달려가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안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 6주 정도 되는 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재판 과정까지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징역 8개월 정도 선고된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승객분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이번 사건 어쨌든 처음 시작은 승차 거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 법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택시기사 승차 거부가 한때는 굉장히 많았다가 맞아요. 요즘엔 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 택시를 다 불러서 타는 거기 때문에 좀 맞아요. 다를 문화가 수도 좀 많이 있어요. 달라졌죠. 네, 근데 일단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는 택시기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한 최대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뭐 운행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승차 거부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태우지 네. 않았던 이번 사건 같은 네.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택시를 잡아서 네, 탄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았고 또 현재는 또 택시를 부르는데 네. 뭐내 택시만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암묵적인 승차 거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불러놓고도 또 타지 않거나 이렇게 네. 그런 승객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택시에 타려는 승객을 매단체 수십 미터를 달린 택시기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네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내가 내용 질문을 보냈는데요. 네. 여기, 이게 반응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요. 아, 네.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사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듣게 되셔가지고 네. 조금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아, 지금 제가 소송 중인데요. 네네. 제가 피고 입장이고, 네. 그 공사대금에 관한 거거든요. 아, 공사 대금에 관해서 지금 피고 입장이시고 이제 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제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어떤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집을 졌는데요. 네. 그 처음 지은 분하고 이게 안 맞아서 계약을 해줬거든요. 그럼 원고가 공사 업체인 거겠네요, 그렇죠? 네, 공사업체인데 개인이거든요, 개인. 아, 네. 그리고 피고가 저희인 거고, 그럼 네. 선생님은 이 소송 과정에서 지금 또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다가 남은 자재 네. 그걸 두고 가가지고 그거를 지금 4년째 두고 놔두는데 네. 그걸 좀 처리해달라고 네. 내용증만 보냈거든요. 아, 이 자재가 어느 정도 양이 되고 어디에 두고 갔나요? 거기에 한 5톤 트럭 한 트럭 분량 정도 되는데. 아, 5톤 트럭 정도 되고 어디에 이걸 자재를 두고 갔나요? 네? 자재를 어디에 두고 갔나요? 두고 간 게 아니고 원래 그 건축에 보면 그 발판이라는 게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그거를 두고 가가지고 나중에 온 업체가 그걸 네. 해체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게 집 앞에 그대로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보관하던데 지금. 아, 그럼 선생님 땅에 그거를 두고 이제 그냥 본인들이 네, 간 네. 거라는 말씀이신 땅이죠. 거죠? 네. 네.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심 소송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항소심까지? 1심인데요. 지금 2년 넘었어요. 2년 넘어가지고 네. 그 감정도 봤거든요. 제 네. 저기 다른 저기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유리한 입장이고 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계속 아. 미뤄지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내용증을 보냈어요. 좀 5월 말까지 좀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저기 답장이 없을 경우에 내가 임의대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내용증명 보내신 거는 5월 언제쯤 보내셨어요? 아니 제가 보냈는데요. 5월 그러니까 1일에 5월에 제가. 보냈는데 그쪽에서 내용증명 받긴 했는데 아직 답은 없다는 거죠? 네. 회신에 대한 내용은 언제까지 회신 달라고 했나요? 5월 31일이요. 아, 그럼 아직까지 이제 회신이 올 기간 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겠네요. 그 느낌상 저기 치울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혹시 선생님 이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해당 자재들 가져갈 것 요구하는 의사 확정 혹시 전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 선생님 선임하신 변호사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 변호사한테 선생님 변호사님 통해서 이거 자재들 가져갈 거를 좀 요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의사 전달해 보신. 변호사님은 이거는 네. 저 재판하고 상관없는 거라 네. 저기 내가 관여할 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내용증을 보내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 자재를 빠르게 치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5톤 정도 되면은 치우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우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치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직접 치워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내용증명 지금 발송하셨으면은 아마 답이 올 테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만약에 그거를 뭐 아무런 답이 없다 그 내용증명에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치우겠다 이렇게 기재하신 건 맞으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치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자재들 치우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오히려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청구해도 이게 소송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만약에 1심 끝나고 네. 치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5월 31일에도 안 가져가면 그때 치우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5월 31일에 안 치운다고 하면은 본인이 치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소송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네, 소송이랑은 상관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건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견 전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판 과정 중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 달라라는 것들을 얘기해 놓을 수는 있을 것 근데 같거든요. 그쪽에서는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네. 지금 치울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재판이 안 끝난 거랑 사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죠. 유치권 네. 행사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인 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의적으로 치우면은 그 치운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그 과정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선생님 좀 자세하게
좀 담아두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럼 보관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사람이 상대방한테.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선생님이 처분해버리면은 그게 만약에 이익이 있다라고 보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한테 그걸 또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팔거나 안 되는 거고? 아예 파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네, 안 돼요. 네. 상대방한테 가져가라고 하고 내가 그 처리 비용이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고, 내가 임의적으로 팔아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상대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까지 보관료는 받을 수 있나요? 보관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관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얻은 게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있는 거 자체가 피해인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금액 정리를 하셔가지고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내용적으로 3번 보내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 증명 뭐 몇 번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좀 내용 증명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뭐 31일 전에라도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서 뭐 언제까지 꼭 보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너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내가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이거에 이익을 얻어도 너가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기재하시면 조금 더 클리어해지겠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에 그걸 팔아도 위의를 제기 안 하겠다는 그걸 적으면 된다고요? 네, 그렇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곳에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재판이 너무 네. 길어지는데 네. 이건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이 왜 뭐 감정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감정하고도 한 6개월 재판이 안 열려가지고. 그럼 지금 기일은 잡힌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도 한 3개월 지금 수속된 상태거든요. 감정이 다 끝났는데도 기일이 안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기일 지정 신청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어가지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는데도. 네. 사실 지금 재판부가 뭐 2월, 3월 요 정도 때 인사이동 때문에 좀 그랬을 거고, 기일 지정이 안 될 리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재판부에 통화해가지고 빠른 기일 좀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정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은 기일 안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일들도 좀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이 시기 문제가 좀 제일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5월 31일까지 이렇게 말까지 좀 기한을 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이제 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만약에 이제 자신의 땅에 있는 그 건설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치우면 어떡하나, 그때 돼서 다시 또 보내야 하나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직접 치워도 되는데 이제 비용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관료라든지 아니면 자재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땅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좀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그 자신이 어떤 소송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자재를 남겨져 있을 때 이걸 치우면은 좀 내가 재판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나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또 같은 사람과의 분쟁이니까 또 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고 하면은 변호사님한테 얘기하셔서 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한테 의사 전달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 소외적으로 그 재판 중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론기일에.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전달해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서면도 남기시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분쟁의 한 번의 해결이라는 것도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임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요거를 상대방과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치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너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 과정에서 한 번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특히 변호사님도 계신 상황이니까 좀 조력을 구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사 전달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공사 대금이나 이런 얘기 하시다가 유치권 행사는 아니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치우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명백하게 유치권을 내가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맞아요. 이렇게 어떤 건물이나, 흉가 같은 게 네네. 있는데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막 되어 네. 있잖아요.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에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 권한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돈을 줘서 유치권이 풀어질 네. 때까지는 내가 그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안인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내 땅에 그럼 임의적으로 계속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치울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꼬투리 잡고 뭐 그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자재였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억지일 네, 네, 거예요. 네. 물론 억지이지만 그런 분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 변호사님 통해서 그 의사 전달하시고 그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에 좀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자재를 이제 다른 분이 가져간다고 해서 네. 팔까 이런 생각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이익이 발생하면은 네. 그쪽에서 또 불보듯이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거 돌려달라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너는 너가 안 가져간다고 했으면서 내가 팔도 말도 무슨 네, 상관이야. 네,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계속 이제 있겠는데. 생각이 네.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월 30일까지 뭐 명확하게 의사가 없으면은 너가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내가 임의적으로 처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증명을 다시 한번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기다리고 뭐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내가 임의적으로 다 처리해서 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럼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 주셨는데 알려드린 좋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초 사거리 골목에 주차해둔 제 차량이 누군가에게 부딪혀 파손된 흔적이 발견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기사였는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좋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 바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대신 회사 측에 알려 수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후 택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공업소에서 받은 수리비 내역을 보내면서 250만 원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다면서 내역서상 작업 비용은 제하고 부품값만 쳐서 80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보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렌트비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수리비만 받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수리비를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면 형사처벌이라도 해서 응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뺑소니 가해자와 이제 합의를 했는데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제 수리 비용도 지금 이제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좀 다소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형사 처벌이라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원하고 계시는데 이 합의를 일단 했거든요. 근데 합의를 했는데 다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민사적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합의서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어떠한 네. 청구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썼으면 형사고소 제한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합의에 관련돼서 명확하진 않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합의서에는 분명히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피해 금액을 받고 어떻게 합의를 한다라는 게 기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합의합니다라고는 잘 안 하고 보통 그 돈을 받고 나서 합의서를 써주거든요. 근데 그냥 합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 합의가 뭔가 형사처벌을 이제 좀 받지 않게 하겠다, 합의로 이렇게 퉁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지도 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실 다시 요거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통상 이거 합의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돈 들어오면 합의서 맞아요.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동시이행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합의를 서를 써줘버리면 나중에 피해 보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합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가해자뿐 아니라 이제 택시 회사를 상대로도 혹시 그 뭐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택시 회사를 상대로 뭐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 택시가 아니고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뺑소니를 하고 도주한 건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고 개인을 처벌하는 거니까 택시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만 택시 회사에 대해서 이 피해액에 대해서는 금전적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뭐 렌트비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손해를 입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라도 이 렌트비라든지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요? 이거 차량이 수리된 기간 동안에 렌트비가 실제로 발생했으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갑자기 렌트를 한다. 이거는 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속상하신 거는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를 내가 감정해서 이걸 측정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사안일 것 같습니다. 렌트비는 그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렌트 비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이게 뭐 주차대에 있는 차량이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네,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치료비나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는 위자료를 좀 녹여가지고 받는 네.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 좀 어려울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분쟁을 좀 더 이상 좀 이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떨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근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발생한 거를 안 주는 경우는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냈던 수리비 이하로 받는 것들은 뭐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손해도 없었을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구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방에서 배째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내 보험으로 처리하셔서 내 보험사가 상대방
손해배상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경찰에 나를 담당했던 수사관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보시고 얘기해 보시고 요 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뺑소니 하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인지를 못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내 차량이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파손된 흔적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사실 인지를 못했을까 싶긴 한데 이게 만약에 뭐 가해자가 인지를 못하면 뺑소니가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가장 많죠. 모든 사안에서 이 교통사고 사안에서 네. 굉장히 많은데 법원은 그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봐요. 그러니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네. 일반인 사람들이 그쵸. 인지할 만한 상황이 인지할 수 있었는 상황인지. 예컨대 보면 충격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나 뭐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차량을 봤을 때 뭐 충격이 굉장히 컸다, 소리가 컸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밖에서 내 차가 조금만 나뭇가지에만 걸려도 사실 소리가 크게 안 해서 맞아요. 내 차는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차량이 진동을 좀 있었는지, 그다음에 피해가 완전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피해인지, 아니면 뭐 차가 좀 찌그러진 정도의 피해인지 이런 것들 보고 차 운전 당시에 뭐 음악을 크게 틀었는지, 누군가와 크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혹시 몰랐던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인지할 수 있었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생생법률쇼 진행하면서 사연들을 받으면 정말 이 합의금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뺑소니의 경우에도 좀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뺑소니 같은 경우는 그냥 뺑소니 같은 경우는 도주치상죄로 많이 처벌이 되고, 요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이렇게 네, 해서 또 그렇죠. 가면은 음주운전도. 그거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높단 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렇게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 없으면 거의 구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은 합의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은 처음 피해가를 입게 되고 또 사고가 너무 당황스럽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도 제대로 안 받고 합의 조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합의서부터 네.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합의금 받는 거, 그다음에 합의서 써주는 거, 합의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 민사만 포함될 건지 민형사 같이 포함될 건지,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될 건지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동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돈 받으면서 합의서 써주는, 보통 만나서 계좌이체 받으면서 같이 사인하는 이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지금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이걸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 순간에는 사실 이제 빨리 좀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좀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추후에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원룸 하나를 매입해 월세로 내놓고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집을 보러 갔더니 그야말로 쓰레기 밭이 돼 있었는데요. 쌓여있는 쓰레기에 뜯어진 벽지,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오물로 엉망이 된 바닥까지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기도 해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입자에게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전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그 신문 뭐 기사 등에서 이제 고시원에서 이렇게 좀 뭐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정말 쓰레기집을 만들어 놓고 나갔다 이런 기사를 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원룸에서도 이런 일이 좀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글만 읽었지만 이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끔찍하거든요. 그쵸. 너무한 것 같은데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원룸뿐만 아니라 이제 경매받은 물건들 보게 되면은 나가기 전에 막 콘크리트를 세면대에 부어놓고 간다거나 그래요? 뭐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과 괜히 뭐 앙심을 품는다거나 계약 종료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이런 일들이 왕왕 요즘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약간 그 앙심을 품고 뭔가 제대로 쓰지 못하게 훼손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의 전세입자로부터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623조에 보면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 사용해야 되고 654조에 보면은 임대차 종료한 다음에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리비 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화도 받지가 않고 이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기분 나쁘다며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왠지 좀 앞으로도 좀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처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다 찍어 놓으시고 네. 수리비 견적서를 일단 한번 받으세요. 뭐 그 일반 청소가 아니라 벽지 다시 붙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서 받으시고 세입자한테 내용 증명이나 문자로 발송하셔서 요런 수리비 내가 나한테 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시고 만약에 그 기간 안에 통상 보통 한 2주 정도 기한 주거든요. 2주 안에 만약에 이거 지급 안 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도 소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 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송을 한다면은 뭐 좀 승산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임차인들은 처음부터 뭐 집이 더러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보통은 지금 이 사안 보면은 중개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중개인이 집을 보여줬을 때 상황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었을 네.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집을 보여줬을 때 집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이렇게 훼손했다라는 게 입증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승산이 충분히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떤 뭐 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떠어떠한 물건들이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네. 또 이제 제3자인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개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내주기 전에 이제 집주인이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생각보다 되게 러프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되게 간략하게. 네. 근데 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관리비 뭐 이런 것만 이제 쓰는데 그 하는 그 집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기재하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좋고요. 네. 또 무단 훼손이나 구조 변경 시에 임대인이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 넣으시는 거 굉장히 좋고 벽지, 바닥, 창문, 가구 뭐 이런 전자기기 등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좀 미리 찍어 놓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서 좀 기재해 두신다고 하면은 향후 이런 분쟁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연 주신 분께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현 상황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고 혹시 중개인한테 이 집 처음에 중개할 때 남겨두었던 사진 같은 거 있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에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 중개인한테 사실 확인서 하나 받아 놓으시고 수리비 견적서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청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적당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액으로라도 청구 가능하시니까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프로세스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게 좀 소액 사건이 될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네. 같은데 또 차근차근 잘 대응해 나가시면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내를 모임에서 만나 동거를 했습니다. 몇 년 후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동거 때부터 아내와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은 이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는데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으며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힘들었고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건데요.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을 하던 중 부쩍 자란 아이를 봤는데 문득 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설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건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사연들이 가끔씩 좀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좀 현실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제로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런 비슷한 사안을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들을 좀 거쳐야 할까요? 일단은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원고가 그러니까 보통 이 사건 주신 이 상담자님이 자녀를 상대로 내 아이가 아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거가 되는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양식이나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친생자 소송 유전자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사설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또 따로? 네.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DNA 검사 명할 수 있고요. 네.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 부존재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정된 검사 기관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도 네, 그게 아니라 따로 소송 과정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하게끔 나옵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제 내 자녀가 아닌 경우 이제 아내에게 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경우는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배우자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걸 알았음에도 계속 숨기고 아이 아빠인 것처럼 네.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나 사실 그 고통은 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친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DNA 검사가 붙는 경우나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지급한 양육비가 있을 텐데요.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친생자 부존재 확인 판결이 좀 난 다음에는 그런 명확하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육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은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금원이 아이한테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서 그 비율이나 금원이 어느 정도 돌려지는지는 좀 결정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액, 어떤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일부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방이 이제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로 오히려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아이라고 좀 확신하고 양육했던 아이가 내 아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 사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맞아요. 좀 마음 추스리시고 사실 그래도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맞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내가 양육하고 싶은 마음과 양육비를 주고 싶은 책임과는 별개로 이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꼭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좀 냉정한 좀 판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세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